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맨 처음에 배웠던 건 뭐였지? 우리 어느 시대야? 상고시대. 상고시대는 뭐라고 그랬더라? 아니 시기만 먼저 얘기해볼까? 상고시대 이전, 그리고 문자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지. 그리고 개인이 만들었나? 집단이죠. 오로지 집단. 그러다가 이제 삼국시대로 넘어오고, 삼국시대에 들어오면 이 한반도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의 개념이 이제 성립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삼고시대 때 있었던 구비문학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문학이 좀 정착되고, 삼국시대에는 일단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상고시대와는 다르게 뭐가 유입될까? 문제, 오케이. 한자가 유입되면서 이제 기록문학으로서의 형태를 갖춰가려고 하긴 하는데, 백성들까지 모두 다 아울러서 누렸었나? 지배층 위주로. 그래서 정치, 집단, 종교 이런 거죠. 특히 삼국시대에는 뭐가 두드러졌어요? 종교적 색채가 좀 두드러졌죠. 그렇지? 이런 거야. 그러다가 이제 고려시대로 옵니다. 고려시대. 자, 고려시대 문학은 잘 보세요. 고려시대 문학은 드디어 귀족문학도 당연히 있지만 드디어 민중문학이라는 게 드디어 등장. 민중문학이라는 게. 민중은 뭘 민중이라고 할까요? 백성들이야. 드디어 백성들도 문학을 드디어 향유하고 누리고, 그리고 문학을 어떤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시기가 온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상고시대 그리고 삼국시대에서는 민중, 백성이란 말이 안 나왔지. 민중, 백성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고려. 고려. 까먹지 마세요. 고려. 그리고 우리가 다 알잖아. 고려가요. 고려가요가 대부분 민중적이고 서민적이잖아. 그렇지? 얘네들이 공존한다. 그래서 이중구조를 지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 좀 닫을 수 있을까? 자, 고려시대의 문학 같은 경우는 귀족 중심의 한문학. 아무래도 귀족들은 한문이라는 문자를 접하고 학습하고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귀족 중심으로는 한문 문학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민중 중심으로는 국문 문학이 함께 존재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의문점을 가져야 될 게 있어. 선생님, 고려시대 때는 어떻게 우리 한글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인데 어떻게 이런 국문문학을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국문문학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 문자는 없었지만 우리 말로 불린 노래라고 해도 국문문학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 문자는 없었지만 말이 없는 건 아니지 않니? 그치?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 볼게요. 고려시대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문학이 하나의 단일한 흐름이 드디어 아닌 거야. 단일한 흐름에서부터 벗어난 첫 번째 시기를 우리는 고려가요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계층에 따라 분리된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거야. 자, 아무래도 민중을 지배하는 지배계층이 있고, 그 지배계층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계층들이 있겠죠. 일단 당연히 지배층은 귀족들이야. 이 귀족들은 아까도 앞서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한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문 문학으로서 우리 국문학을 이제 정착시키려고 하고요. 이들은,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 문화가 당시 고려보다도 더 훨씬 선진 문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문학의 형식이라든가 내용 역시, 그러니까 중국의 한문학을 그대로 거의 가져왔는데도 국문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자, 중국 한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우리 언어는 없죠. 우리 언어는 없으나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의 정서를 노래했다면 얘도
국문학의 조건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반면 일반 민중들은 한문을 사용할 수 없었어. 배울 수도 없었고 어떻게 교육기관도 딱히 없었어. 그래서 자신의 삶과 감정을 자신의 삶과 감정을 우리말로 표현하는 구비문학을 이어갔다. 그래서 여전히 고려시대 때도 우리 민중들은 뭘 사용하지 않았다? 문자를 사용하진 않아요. 그럼 구비문학이란 거 뭐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문학. 여전히 그거를 한글 창제 이후 기록한 게 고려가요라고요. 그게 여기 나오잖아요. 이것이 고려가요. 그러면 고려가요에 대한 또 새로운 정리 한번 해볼까요? 고려가요는 구비 전승되다가 한글 창제 이후 문자로 정착됐다. 맞아 안 맞아? 맞죠? 구비 전승되다가 한글로 창작하진 않았지. 이미 창작은 구비 문학으로서 이미 된 거고 그것을 한글 창제 이후에 새로운 문자인 한글로 옮겨 적은 거란 얘기야. 자, 그래서 고려문학은 지배층의 기록문학 더하기 민중의 구비문학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 동시에 존재한다. 공존. 우리가 앞서서 삼국시대도 배웠고 그 전에 상고시대도 같이 공부했는데 귀족층과 민중의 계층이 공존하는 첫 번째 시기는 바로 고려시대 문학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 구조는 이후 조선시대 문학에서도 일정 부분 이어지지만 그거는 고려시대 때가 가장 이중구조는 우리 한국 문학 역사에서 고려시대 때가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때야. 알아두세요. 나중에는 조선시대에 좀 이따 하겠지만 조선시대는 은근슬쩍 하층민의 문학이 위로도 가고 상층류, 귀족층, 지배층의 어떤 그런 문학의 영역이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섞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안 섞이고 뚜렷하게 양분된 채 한 시대를 공존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설명 더 안 해도 되겠지, 그치? 자, 두 번째 챕터를 봅시다. 두 번째 챕터로 가면 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지? 고려가요는 뭐라고요? 현실적 감정과 민중적 삶을 자, 고려가요는 어떻게 전승됐다고? 구비 전승됐다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고려가요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현실적 감정, 민중적 삶 이거를 직접적이에요. 그래서 고려가요 문학의 특징은 대부분 어떤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민중의 삶과 감정을 솔직하고 직접적이에요. 그래서 다소 거친 부분도 있어. 자,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민중문학의 대표적인 갈래다. 고려하면 고려가요예요. 고려가요를 뭐라고도 해? 고려가요를 줄여서 여요라고도 해요. 또는 고려 속요라고도 하죠. 자,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민중문학의 대표적 갈래고 이 문학의 가장 큰 특징은 감정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접적이다, 솔직하다 이런 점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상고시대 그리고 삼국시대 문학은 뭐 중심이었어? 공동체, 민족, 사는 집단 중심이었죠.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삼국시대 들어와서 문학에는 어떤 색채가 강하게 들어와? 종교적 색채가 강하게 들어와요. 자, 근데 고려가에서는 본격적으로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게 삼국시대에도 간혹 나오고 최초에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작품은 뭐라고 그랬어? 유리왕, 고려 제2대 왕인 유리왕의 황조가가 현재까지는 최초로 발견된 개인의 서정을 담은 거지만 그때 발견되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국가 단위, 민족 단위, 공동체 단위로 해서 작품이 진행됐단 말이야. 근데 고려시대 때 와서야 고려가요, 백성들의 고려가요, 그 다음에 귀족층의 한문학
이게 양분된 채 공존해서 쭉 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중에 고려가요는요, 특히 개인의 감정, 특히 사랑, 이별, 고통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거야. 다시 한번, 개인의 서정을 담은 문학 작품이 삼국시대 때 처음 등장하긴 했으나 본격적으로 개인의 감정, 무엇의 감정? 사랑의 감정, 기쁨의 감정, 그 다음에 뭐 외로움, 이별의 슬픔, 이런 개인의 서정이 본격적으로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때는 언제라고요? 고려예요. 그래서 꾸밈없이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귀족문학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즉 고려가요는 단순한 노래 수준이 아니라 민중이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꾸밈 없이 허례허식 없이 드러내는 그러한 현실적 문학이고요. 이 점에서 고려가요 하면 한국 문학사에선 되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란 얘기예요. 고려가요, 고려시대 때의 고려가요에서야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개인의 감정을 본격적으로 드러냈고 드러내는 방법은 직설적이었고 솔직했으며 다이렉트적이었다. 이해됐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죠. 계속 고려가요예요. 고려가요. 고려시대 때 한문학은 크게 다루지 않아. 시험에도 안 나올 겁니다. 고려하면 고려가요야. 자, 그러면 고려가요는 현실과 이상의 대비 구조를 통해서 주로 정서를 형상화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건 알아두세요. 청산 별곡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과 이상의 대비가 두드러진 문학적 경향을 보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자,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고려가요는 현실의 고통과 이상적 공간을 대비시켜서 정서를 강화했고요. 그 다음에 고려가요를 읽을 때 반드시 잡아야 하는 핵심 구조는 현실과 이상의 대비다. 자, 현실은 고려가요에서 드러나는 고려시대의 백성들이 마냥 행복하거나 그러진 않았어. 왜요? 내내 전쟁했죠. 고려시대 내내 전쟁했죠. 특히 어디랑 전쟁했어? 거란, 몽고 막 이렇게 전쟁했잖아요. 그치? 따지고 보면 뭐 5년 단위로 전쟁을 했대요. 계속.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아남기가 어려웠겠지. 그리고 지배층의 횡포도 무시 못했겠죠. 먹고 살기는 어려웠겠죠. 그러면 고려시대 때의 백성들이 언제나 마냥 순탄한 삶을 살았다? 아니에요. 거의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고통, 억압, 불안, 공포 이런 등등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연, 특정 공간, 청산별곡의 청산이 바로 이런 특정 공간이죠. 이 청산은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어? 이상향 또는 이상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청산별곡에서 청산은 단순한 자연이라고 보면 안 돼요.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에 투영된 긍정적이고 가고자 하는 이상적 공간이고 이렇게 고려가요는 있는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기보다는 현실의 고통을 더욱더 강조하고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을 이상적 공간을 설정해서 노래를 했다. 이런 겁니다. 괜찮아? 오케이. 네 번째 챕터. 삼국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한반도를 지배한 종교적 사상은 뭐니 해도 불교야. 불교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도 국교가 불교였죠. 그래서 고려시대 문학은 불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고려는 불교 국가였다. 아예 국교예요. 나라의 종교가 곧 고려시대 때는 불교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상이 문학 작품에도 반영됐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삶을 불교 사상인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을 제시하는 종교인데 이런
불교적인 세계관이 문학에도 그대로 이 불교가 그대로 반영된다. 예를 들어서요. 인간의 이별 그리고 죽음 이런 경험들 있잖아. 이거는 단순한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윤회, 돌고 도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다른 걸로 또 태어나고 태어나서 살다가 다른 걸로 또 태어나서 죽고 이렇게 99번에야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대잖아. 이런 업보와 같은 불교적 개념과 연결되어 해석됩니다. 또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역시 불교적인 해탈 의식과 맞닿아 있죠. 따라서 고려 문학을 이해할 때는 단순히 그 개인의 감정 이것도 있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요. 그 감정에 또 어떤 그 감정이 어떤 세계관 속에서 어떤 세계관이겠어요? 당연히 불교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해석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어때요? 괜찮아?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챕터로 넘어옵니다. 다시 이제 살짝 고려가요로부터 벗어나서 귀족층의 문학이었던 이 한문학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봅시다. 고려시대의 한문학은요. 고려시대의 요 한문학은요. 귀족적 교양과 정치적 기능을 같이 했다. 우리는 저런 하층민들과는 달라 문자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의 문명인 중국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국가나 집단이나 어떤 단체를 이끌어가는 정치적 기능 또한 한문학이라는 어떤 학문의 영역과 한문을 바탕으로 한 문학이 그 근저를 이룬다. 자, 그래서 고려시대 한문학은 귀족 계층의 교양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중심으로 발달한 거다. 한문학은 말이죠. 고려시대 때 주로 귀족 계층에 의해 창작되었고 과거 시험을 통해서 고려시대 때 과거 시험이 등장한 거예요. 이게 조선시대 때 있는 게 아니야. 이미 고려시대 때도 과거 시험을 통해서요. 그래서 한문학을 바탕으로 출세를 할 수 있는 관문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한문문학은 단순히 예술 활동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개인이 출세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기능, 정치적 기능 이런 거였다는 거야. 그래서 귀족적 교양과 정치적 기능 중에서 특히 정치적 기능은요. 문학이 개인의 감상을 표현하기 위한 문학을 넘어서서 목적 의식이 있는 문학으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문학의 내용은 자연을 노래하거나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는 시도 있긴 있지만 이거는 일부 소수고요. 대부분은요. 고려라는 우리 국가를 찬양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등 나름대로 공적인 성격을 띈다. 또 형식적으로도 중국 문학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깔끔합니다. 과도기 없이 그냥 정제된 상태 그대로 가져온다는 얘기야. 이러한 점에서 고려 한문학은 민중의 삶을 반영한 고려 가요와는 전혀 다르게 지배층의 가치관, 그 다음에 정치적인 소견,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는 귀족층이야 라는 지배층의 정서, 교양을 반영한 것이다. 다시 한번 얘들아, 고려시대 문학에서 민중의 문학이 등장하긴 했으나 귀족적인 문학과 섞이지 않았다. 민중문학인 고려가요는 구비전승되는 방식으로 전달되었지만 귀족층은 기록이라는 한문문학으로 남겨졌다. 이런 내용이에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챕터. 고려문학은 아까도 살짝 얘기했던 건데 일부 겹치죠. 고려문학은 구비성과 기록성이 결합되었다. 구비는 뭐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거고요. 기록은요, 말 그대로 종이에 적혀서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문학은 구비 전통을 유지한다. 주로 어디에서 어느 장르가 구비 전통을 유지하겠어? 빨리 얘기해봐. 한문학이야?
고려가요죠. 근데 이것도 역시 점차 기록문학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보이는데, 자 보시면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시기예요. 고려가요는 본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형태를 띄었지만 후대에 와서는요 악장가사, 별표 쳐야 돼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고려문학 작품은 다 악장가사에서 나온 거예요. 뭐뭐 배웠어? 너희들 동동 시험범위죠? 악장가사에 있는 거야. 다 악장가사에 많이 모여 있다고요. 이런 문헌에 기록되면서 슬슬 문자로 정착되죠.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 어떻게 돼? 기록되다 보니까 일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정제된 것도 있다. 하지만 정서는 바뀌지 않는다. 기본적인 정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고려문학이 단순하게 구비문학에서 기록문학으로 넘어가는 일반적 변화가 아니라 드디어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이 결합되어 새로운 문학적 양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따라서 고려문학은요 구비에서 기록이다 라는 단순한 발전 단계가 아니라 공존하고요 상호작용을 한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시험에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자 봐라. 고려시대 때는요 지배층 문학과 일반 민중 문학이 공존은 하거든요, 같이. 근데 얘네들은 섞이지가 않아. 근데 방식에서 구비전승되다가 이제는 기록으로 되는데, 이게 구비전승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기록됐다라는 게 아니라 구비전승과 기록이 얘는 공존한다라는 거야. 기록하는 방식, 전승되는 방식은 공존하고요. 내용에 있어서 지배층의 문학과 민중의 문학은 시대적으로 공존을 하지만 섞이진 않는다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공존하며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내용. 오케이. 다음 챕터 넘어갑니다. 자, 다음 챕터 7번. 고려시대 문학은요. 이게 가장 중요하지 뭐. 이게 당연히 후대 시조나 가사 문학의 기반을 형성한다. 우리가 조선시대 문학은 그 장르도 많고 분량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거든요. 근데 그것의 토대가 고려시대 때의 문학인 거야.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의 문학이 단절됐다가 새롭게 조선이 건국되자 조선시대 문학이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조선시대의 시조나 가사 문학은요. 고려 문학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단절되어서 바뀐 게 아니라 영향을 받아서 변해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고려시대 문학은 고려시대 문학 그 자체로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후에 문학으로 이어지는 뭐라고요? 연결지점. 그래서 고려거에 나타나는 정서 표현 방식은 조선시대 어디로 이어져요? 시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다 정제된 형식. 정제된 형식이란 게 뭐예요? 뭔가 더욱 틀이 잘 잡힌 형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고려가의 자유로운 감정 표현은 시조에서는 압축된 형태로 나타나고요. 고려문학의 서술적 요소는요. 가사문학에 더 확장된다. 자 보십시오. 자 정서 표현은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올 때 얘네들은 조금 압축화된 게 있어요. 왜? 시조라는 정제된 틀이 좀 더 잘 잡힌 형식에 의해서요. 그리고
이야기는요. 이야기 즉 서술적 요소라고 얘기할 때는요. 서술적 요소라고 얘기할 때는 뭐라고요? 이게 시조의 연장체라고 할 수 있는 뭐? 가사문학에서 두드러진다. 따라서 고려문학은 단절된 과거가 아니다. 한국 문학의 흐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그 어떤 그 핵심적인 어떤 커넥팅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고대 문학을 조선 문학으로 가져올 때 민정아 마라탕 생각하면 안 돼. 이럴 때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다. 그래서 연결해서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리해 봅니다. 벌써 고려 어느 정도 마무리야. 정리. 자, 정리. 자, 고려시대 문학은 말이죠. 일단은 귀족 중심의 한문학, 그 다음에 민중 중심의 고려가요가 공존했다. 맞지? 그리고 민중의 삶과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돌려 말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요. 고려가요는 현실의 고통과 이상적 공간을 대비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정서를 효과적으로 잘 드러내려고 했다. 빼놓을 수 없는 거. 불교적 세계관 속에서 인간의 삶과 고통을 해석하는 특징을 보인다라는 거죠. 또 아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 있었죠? 뭐가 있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비성과 기록성이 결합된 형태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후대의 시조와 가사 문학으로 이어지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정리 괜찮을까? 좋습니다. 자, 이제 고려시대 문학은 좀 마무리됐고요. 이제 고려가 끝나고 이제 어디로 갈까? 조선이죠. 근데 조선은 조금 분량이 많고 할 말이 많아서 선생님이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눴다라고 얘기했죠. 조선 후기까지 하면 돼. 그럼 우리 시험 범위 다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조선 문학으로 넘어가죠.